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변입니다. 저도요. 아, 이런 변이 있나? 지금 두 변이 시작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단 두 변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하하하. 그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준비야! 아이, 예, 과격해지셨어. 분노를 담았습니다. 예. 그 박주민 변호사님 그 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안산에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 터져서 예. 그 저희들이 녹음을 할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들 일정이 안 맞아서 생방송 일정을 못 맞추고 그 녹음하는 부분은 정말 시간을 좀 세심하게 맞춰서 꼭 다 참석하도록 했는데 지금 갑자기 안산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내려가시는 중이라고 오늘 예. 또 녹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대신 사과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래요. 원래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변호사들은 언제 시간 되면 다 시간 된다 그래요. 근데 딱 그날 되면 다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래서 변호사랑 약속은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통상 저희가 업무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데 워낙 시구 사건과 관련된 일들은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지 몰라서 자꾸 그 현장 이슈에 깊이 결합해 계신 분들이 이렇게 빠진 일이 생기곤 하네요. 예. 대신 그 아쉬움을 저희가 채워드리고도 남을 겁니다. 네. 그쵸? 네, 네. 아니, 뭐, 아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출근하셔가지고, 업무 준비를 모두 마치셨을 시간인데, 또 이제 마이크 앞에 앉는 입장에서는, 유난히 또 새벽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4시에 방송을 하니까, 되게 일터에서 3시쯤에 예. 막 서둘러서 오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방송을 위해서 또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이강철 변호사님은 한 30분 전에는 흡사 이불 속에 계셨던 그런 목소리예요. 여전히 이 내외가 없는 방송. 예, 제가 어저께 지금 저 NLL 대화록 폐기 사건, 그 참여정부 예. 폐기 사건 이제 저희가 증거 의견을 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이 기록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한 8,000쪽 가까이 되는 이제 기록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진짜 이 기록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기록을 봤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새벽까지 계속 새벽에 일하시다가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한 3시 반이 넘어가고 4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녹음이 있구나. 얼른 자야겠다 하고 이제 누웠는데 또 이게 일에 이제 몰두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누워도 막 그 기록에 막 이런 흐름들 막 이렇게 계속 상기되고 막 아이디어 같은 거. 야, 이건 이렇구나. 이제 제가 이게 보는 게 기록을 보면서 좀 뭐랄까요, 좀 새삼 또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013년에 이제 7월 초에 국회가 NLL 대화록을 이제 열람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그때 이제 야당의 문재인 의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국회가 이제 3분의 2 해서 대통령 기록을 가지고 대화록을 네네. 찾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7월 25일 날 새누리당이 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명불상의 자를 피의자로 해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뭐 누가 이제 뭐 폐기를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고발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당일로 검찰이 무려 14건의 수사보고서를 쏟아냅니다. 수사보고를 받자마자. 그러니까 고소장이 들어오자마자. 네, 고발장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하루에 수사 보고를 14건을 쏟아내가지고 NLL 대화록이 작성된 경위, 또 NLL 대화록에 관련된 사회적인 논란, 또 NLL 대화록 관련해서 누가 주동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무려 14건의 그걸 쏟아내고 그날 바로 참여정부 관계자들 6, 7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수사 보고까지 딱 한 다음에 7월 26일 날 그 다음 날 참여정부 3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바로 하면서 바로 새누리당의 고발인 조사를 들어가요. 굉장히 정말 기민하고 예. 우리 검찰 믿을만 하네요. 고발하고 고소하면 바로 그렇게 네. 다 움직여서. 그러니까 제가 찾으시나 봐요. 새삼 분노를 했던 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들어가고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장을 주인검사로 해가지고 검사 7명의 검찰 수사관 인력들을 투입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8월 달쯤에 서울고등법원장님 압수수색영장 받아가지고 대통령 기록관 그 지정 기록물이랑 다 해서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11월 15일 날 수사 발표해서 기소를 하거든요. 예. 근데 한편으로 그즈음에 그 고발이 되었던 NLL 대화록 가지고 그 선거 때 줄줄이 읽어내려간 김무성, 그다음에 정문원, 권영세 이런 사람들에 예. 대해서는 우리 이미 얘기했다시피 네, 예,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수사 하나도 안 하다가 최근에 달랑 2장짜리 발표만 그렇죠. 내고 끝냈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록을 쭉 읽어 나가다가 그래서 조금 이제 아침에 녹음을 9시까지 와야 되는데 8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집이 또 지척이세요. 지척인 고척. 지척. 개인정보. 예, 지척은 아닌데 아무튼 오늘 다행히 항상 안양천길 이 목동교 이쪽 예. 양화대교가 막히는데 많이 막혀요. 서부가선이 쉽지 않은 길인데 누가 교통신호라도 이렇게 해주듯이 그냥 이런 면을 위해서 네.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날아오셨네요. 예,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녹음 방송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듯이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또 우리 실검 이강철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모니터링 실검일이 이제 그만 써먹을게요. 그래요. 그거 말고 내세울 게 없으시니까 당분간은 죽여 세워드리자니 그거밖에 없네요. 저도 안산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산에서 방송해도 되죠. 예. PD님 모시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맥을 끊는 멘트를 주시면 저 예전에 중심을 유지했는데 지금 자꾸 제가 무슨 깜빡깜빡해요. 잘못을 했습니까? 이재정 변호사님께서 저를 구박해가지고 아니 축혀 세워주려고 얘기를 예? 꺼내는데 그것마저도 맥을 끊어주시니까 녹음 방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호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 정말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분이 바로 이광철 변호사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또 캡처해서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내용이나 또는 응원 주시는 말씀도 좋고요. 질타 주시는 말씀도 좋고요. 피드백 늘 주시면 저희가 귀담아 청취하고 있답니다. 예, 저희 몇 가지 법률적 이슈도 있고요. 또 다르게 그냥 저희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 얘기라서 이슈 안에 넣은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어제였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밤 12시 이전에 야간 시위로 기소되신 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집시법 전문가 집시 전문 변호사. 예,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사실은 위원제청들 다 하시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2008년 촛불 집회 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몰 후 일주일 그렇죠. 전까지 집회와 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금한다. 형태로 입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간 집회는 금지된다라고 네. 알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법률적 예, 행위로 그래서 했죠. 2008년도 촛불 집회 당시에 검찰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집시법상 야간 집회를 금지되는 야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때 기소를 해가지고 그때 박주민 변호사님이 이제 위헌재청 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위헌재청을 이끌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를 신청을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검찰이 우리 검찰 창의적인 것 같아요. 야간 집회가 헌법 불합치라서 위헌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야간 시위로 그렇죠. 공소장을 바꿔가지고 또 기소를 맞아요. 했죠. 사실 집회하고 시위에 대해서는 차이는? 네, 이재정 변호사님께서 저는 요새 법률 용어를 거의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집회와 시위의 차이는요. 장기 여행이 이제 움직이면 그러니까 장기 여행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가만히 그 자리 서 계시면 집회고요. 몇 발짝이라도 이렇게 움직이시면 시위예요. 이동하는 집회를 이제 시위라고도 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검찰이 참 창의적인데 이제 야간 집회가 헌법 불합치로 막히니까 야간 시위로 이제 공소장을 변경. 그렇죠. 당신들을 무죄로 방면할 수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MB가 가깝게 큰 불충을 저지른 작자들이니 어떤 식으로든지 콩밥을 먹어야 한다. 예, 그런 식의 복음수를 네, 해서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 또다시 이제 저희 또 민변 또 변호인단에서 위헌 제청 신청을 또 법원에 했었죠. 그걸 또 받아들여 줘가지고 위헌 제청을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또 우리 헌재가 이번에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아니 야간 집회에서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 불합치가 나왔으면 야간 시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오는 것이 이게 법 적용의 일관성에 비춰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우리 헌재 재판관들께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12시 이전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위헌 결정, 12시 이후에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12시를 기준으로 이제 갈랐네요. 신데렐라도 아니고. 신데렐라 집시법? 신데렐라 괜찮네요, 집시법. 그것도. 그 바람에 12시 이전에 뭐 시위 참가자로 되어 있던 공소장에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있던 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지만 12시 이후에 체포된 게 분명한 분들은 그게 또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됐죠. 아니,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내리면서 한정위원이라고 하는 형식의 그렇죠.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예. 사실 우리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간에 이 한정위원, 한정합헌의 결정에 기속력을 놓고 오래전부터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이지 뭐 한정위원은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의 이제 그 형태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법률에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금 헌법재판소법에는 정해져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오래전부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는데 법률 전체를 위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 속에는 법률의 일부에 대한 위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대는 당연히 그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소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법리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론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헌법재판소 그 이제 야간 시위 부분에 있어서 12시가 그러니까 되게 일모로 일출 전까지라고 하는 그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위헌, 언제까지 합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뭐 야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는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랬더니 대법원이 야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은 야 법률 전체를 위헌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밖에 없는 거지. 전부 위헌하든지 뭐 아니면 도해야지. 왜 반 쪼개냐. 반 쪼개든지 또 그 어떤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어떤 그 해석적으로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것들은 그거는 법에도 맞지도 않고 또 그것들은 그 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하고 그 대법원이 옛날부터 이 부분 가지고 엄청 다퉜어요. 오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예로 들자면은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12시 이전에는 그러면 재판 계류 중인 사람이 무죄가 돼야 되는데 통상의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면은 결국은 이런 식의 한정위원이라는 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로 내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거죠. 예전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꼼수를 부렸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게 뻔히 이러한 대법원하고의 갈등과 다툼을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정위원이라는 형식으로 툭 던져놓은 거는 이거는 의도가 있다. 현재 지금 형사 피고인들을 구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야간 집회 부분에서 헌법 불합치를 내려가지고 우리 주군께 MB께 불충을 저지른 그 죄가를 이번에 만회해 보려고 한정위원을 툭 던져놓고 야 법원아 우리는 한정위원 했으니까 이거 유죄 줘도 돼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됐죠. 그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근데 대법원이 어저께 대법원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가지고 12시 이전에 시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 11시였죠.
이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거는 종래 우리 이 법원과 문제가 되었던 한정위원이 아니라 12시까지 시간을 정한 일부 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따르는 것이고 이 결정으로 한정위원회에 대한 기속력을 부인하는 우리 법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친절하게 예. 붙여주셨어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법리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겁니다. 이게 한정위원 또는 또 아까 뭐 똑 잘라서 저는 이제 반반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더니 법률적 의미로는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똑 나뉜 거는 또 대법원 받아주거든요. 이게 사실 1차에서 뭐 이렇게 사시생들, 사시준비생들 뭐 얘기하는 정도의 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뭐 의외의 결과이긴 했어요. 이제 뭐 절반은 반갑고 예. 기쁜 일이죠. 구제가 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결정을 일단은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대법원이 만약에 그거를 한정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입장대로 뭐 야 니네 한정위원 했으니까 우리는 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유죄를 줬다면 참 더욱더 험난한 싸움이 되었을 것 같았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12시 이전에 시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일단 법률적으로 이제 무죄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예. 그래서 특히 이 야간 시위로 지금 대부분의 재판들이 사실 중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 시위 이제 곧 이제 아마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던 재판들도 다 진행이 되어서 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민변에서 통계를 내봤을 때 저희 예전에 서울에서만 그 2008년 촛불 집회로 한 1,004분 정도가 예. 제가 그때 이제 그걸 정리하는 그 글을 간략하게 한번 써가지고 우리 촛불백서에 썼던 기억이 네. 나는데 1,004분 정도가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야간 시위, 야간 집회 부분으로만 기소가 되셨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 이슈 당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예.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고 이런 분들 다 빼고 순수하게 예. 그걸로만 기소되신 분들이 한 1,004분 정도 됐었고 거기서 한 800분 정도를 저희 민변이 무료 변론을 해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재판이 끝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나기로는 한 600분 정도가 예. 헌법재판소 그 결정을 기다리라고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곧 대부분 다 예, 재개가 재판이 돼서. 재개가 돼서 아니, 저는 이 기쁜 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표정 별로 안 좋죠. 아, 이제 또 일이 몰아치겠구나. 아니, 추정이라고 해서 재판을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맡고 있었는데 그 건들이 다 이제 정지가 돼 있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좀 빠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다 재개가 되면 이광철 변호사님도 꽤나 바빠지실 테고 저도 그 소송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네, 우리 말은 또 피고인분들을 무려 한 4, 5년 만에 또 뵙게 돼서 그렇죠. 반가운 마음이 예. 앞섭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이제, 많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관련해서, 만약 유죄 취지로 판결을 이미 받으신 분이 있다면, 네. 또 재심을 받으실 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하시면 간이한 절차로 해서 바로 무죄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재판이 끝나서 확정되신 분들은, 네. 뭐, 민변에 또 문의를 하시든지 해서 반드시 재심 절차를 밟아서, 꼭 무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반가운 소식인 듯 하면서도, 뭐,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에 대해서 씁쓸함이 좀 남아있는 결과긴 해요. 예. 이제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 태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억으로도 2009년경에 지금 그 야간 집회부는 선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위 부분도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양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은 특히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을 다 기속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회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따라서 입법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2009년 이후에 야간 집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어떤 국회가 후속적인 입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특히 그 부분들을 싹 다 입법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야간에도 지금 물론 신고 절차도 뭐 대단히 큰 위헌성이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주간 집회하고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절차들을 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특히 야간에 뭐 시간대를 정해서 10시니 12시니 지금 계속 그걸로 야간 집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하려고 그렇죠. 하면서 또 그거를 막는 야당에 맞서가지고 허송세월 해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12시니 아니면 12시 반? 뭐 아니면 1시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입법자가 결단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입법을 오더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오더한 부분에서 거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헌법상의 원리가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국가기관에 우리 이제 견제와 균형 그래가지고 권력 분립에 대해서는 뭐 다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데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국가 권력을 쪼개서 서로 분산되게 배치한 다음에 상이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끼리 서로 상호 견제해서 균형해 나가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독재로 흐르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그것들이 적용되어지게 이렇게 국가 결정의 어떤 근간의 어떤 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법적인 잘잘못의 판단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국회가 세우고 그걸 적용하고 해석하는 건 사법부가 하는데 이번에는 국회가 방기하는 바람에 국회가 네. 결국은 자신의 권한을 뺏기고 권력 분립에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응의 기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입법에 대한 이제 권고라는 것들을 계속 해오는 형태로 이제 헌법재판소도 설치를 해왔는데 사실 여러모로 이번 그 야간 시위 12시 기준으로 어떤 그 위헌이니 합헌이니 하는 경계를 나누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가 보여준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굉장히 좀 한심한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일단 우리 가장 먼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시법 전문 변호사께서 오늘 안 오셔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남의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후진적이고 그렇죠. 예전에 규제주의적인 또 어떤 통행 금지 시절에 만들어진 맞습니다. 법 아닙니까? 독재를 예. 뒷받침하는 그런 법률로서의 그런 잔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헌법에서는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말만 신고제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경찰 그 집회 신고를 받아든 경찰이 신고를 불수리해 버리거나 신고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실 허가제로 운영되고 예,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신고제 부분의 유연성도 뭐 저희 박주민 변호사님을 포함해갖고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렸지만 뭐 그때마다 합헌이다 이런 식의 말장난들을 계속 해왔고 그 속에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평화적인 목소리로 나와서 물론 폭력적인 시위는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2008년 촛불 집회처럼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평화롭고 그리고 그렇죠. 어떤 정말 그 안에서 그때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도 그 진중권 교수하고 뭐 그 촛불 집회 의미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그때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 멋있었습니다. 아, 저는 또 같이 잡혀갔던 얘기하는 줄 알고. 아, 진중규 교수님하고 같은 날 잡혀간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거리에서 아, 예. 저 예. 자담했습니다. 네, 자담회 예. 하면서 2008년 촛불 집회 그 의미에 대해서 하여튼 2008년도에 우리 이재동 변호사님이 하여튼 촛불 집회 꽃이었어요. 전 지금도 꽃입니다. 어딜 가든. 예, 그때 기억이 박치고 납니다. 나갈까? 축제 같았던. 안산에 가볼까, 안산에 나도. 예, 축제 같았던 광장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좀 창의적인 맞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의사표시 자체를 우리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나오지 마라. 모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왜 나오냐? 그래서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서거하셨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벽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들어가게 그 차벽을 봉쇄했다가 또 그것도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그렇죠. 위헌 그 헌법소원 해가지고 아, 안 나온 사람 자꾸 죽여 세우지 말아요. 이래야 나오죠. 그래요? 아, 보통 뒷담화를 해야, 거기는 꼭 끼워야겠다. 화장실도 그렇죠. 가지 말고 끼워야겠다. 이런 마음 화장실 먹는데. 갈 때 긴장하죠. 자꾸 죽여 세워주시고. 그래서 안 나오나요? 방심하는 건가? 아예 또 계속 하시던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정세의 변화 또 나라의 또 국정의 운영을 맡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나라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질서의 그런 핵심적인 명령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제 신고제라든지 또 야간 집회 시위, 야간 집회는 이제 헌법 불합치가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규제주의적인 그리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식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아까도 안내해 드렸지만요. 또 이제 내가 재판 중이었던 사실조차 잊고 사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할 겁니다. 재판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무죄 판결문 손에 들고 예, 금이한양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미 유죄 판결 받으셨던 분들은 재심 문의 뭐 민변을 통하셔도 좋고요. 또는 다른 뭐 법률가들을 통하셔도 좋고요. 준비하셔가지고 권리는 꼭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여러분들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경마장을 화상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죠. 전국에 꽤 많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뭐 서울에도 10곳 정도 운영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서울 용산의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이제 마사회 측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이 최근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장을 했죠. 개장을 하고 난 뒤에는 결국 이용객들의 출입과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걸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을 도와서 지금 법률적 이슈나 대리인 역할을 맡으시면서 관여하고 계시는 유광철 변호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좀 주셔야겠네요. 게스트인가요? 아, 게스트 같이 진행이 되네요. 예, 유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재정의 70.5. 아이, 참. 이젠 참 반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수준의 농담에는. 네. 이광철 변호사님 또 이 이슈 때문에 또 불시에 계속 또 자리를 비우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방금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에 약 32개소에 이르는 화상 경마장이 있습니다. 예. 원래 경마장은 이제 과천에 그쵸. 있고요. 예. 이제 화상 경마장은 이제 법상 이름은 장애발매소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과천에서 경마하는 모습들을 화상으로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막권을 사서 거기서 현장에서 배팅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신설동 또 영등포 그리고 용산역 앞에 지금 화상 경마장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용산역이 지금 이제 개발되면서 그렇죠. 2009년에 네. 용산 참사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것도 용산역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 생겼던 참사인데 그래가지고 용산역 바로 역전 바로 그 왼쪽 편에 화상 경마장이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실 다른 이제 이전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그 용산역 그 철길을 건너서 그 안쪽에 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성심여고라고 있어요. 그 바로 용산역 이제 바로 뒤편에 주택가와 그리고 이런 여러 학교들, 이런 네. 성심여중고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그 건물에다가 이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주민들은 이제 몰랐죠. 그게 지난 2009년도의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그 경마장은 이제 마사회가 관할하고 있거든요. 네. 마사회는 농림축산부 소속이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그 마사회가 이제 이 화상 경마장을 용산역 앞에서 그 뒤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2010년 3월 10일경에 이제 농림축산부가 그것들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때까지도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뭐가 상태죠. 들어오는지 예, 그렇죠.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건물이 이제 다 들어오고 이제 개장을 하기 위한 다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지면서 특히 그 구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예. 화상 경마장이구나. 그래서 그게 작년 한 5월경에 주민대책위가 이제 만들어졌죠.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네. 화상경마장이라는 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여가의 선용을 위해서 경마를 혹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이게 어쨌든 사행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물론 이제 가셔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소액을 베팅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경마를 또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런 건전한 이용자분들도 예, 있으시겠지만 좀 대체로 많은 이용자분들께서는 거기에 이제 정말 그야말로 사행 심리로 돈을 걸고 예, 그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게 돈이 있죠. 또 이제 예. 제대로 안 벌리면 또 그 특히 화산경마장 일대에 지금 굉장히 시설이 슬럼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신설동이라든지 이 화산경마장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 여러 신문들이 이제 화산경마장 문제를 시리즈로 이렇게 다 탐사 보도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막 보면은 막 그 배팅을 하기 전부터 이미 음주 상태에 계시던 분들이 돈을 잃으면 화산경마장을 나와서 고성방가하고 또 막 싸우고 또 그래가지고 그 일대가 굉장히 이렇게 막 우범지대와 비슷하게 막 되는 거예요. 신설동 같은 데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제 예측인데 통상 뭐 저기 정성 강원랜드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변에는 그 돈을 따신 분을 위한 유락시설, 그다음에 돈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또 사적인 어떤 대출 그 뭐 전당포를 비롯해서 그런 시설들도 들어오게 되고 어쨌든 주거 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긴 하죠. 네. 예. 더구나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 용산역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일대가 이제 그 기차를 이용하시는 혹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수였고 상업시설 위주였죠. 예. 그 근처에 뭐 학교라든지 주택단지가 있지는 않아서 뭐 물론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장애발매소 이 화산경마장은 장애 이전의 원칙을 이미 세워놨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용산역 전면에 있던 그 화산경마장을 그 뒤쪽에 주택가 쪽으로 빼는 것도 사실은 위법의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다 장애발매소를 교외로 이전하도록 마사회가 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글로 간 것들은 또 그 기존의 입장에 또 배치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촛불 집회도 하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도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선 이게 딱 공교롭게도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화산경마장은 이 상대적 정화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 학교 시설로부터 200m 안에 있을 때는 그 시설이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 정화위원회 결정으로. 예.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성심여중고로부터 35m. 35m. 그래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면밀하게 계산해 본 거죠. 사실은 마사회 쪽에서 그런 성심여중고라든지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235m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래가지고 거죠. 예. 그 일대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이제 이게 학교 담장의 경계로부터 적용하는데 이게 그 지금 건물에서 그 건물이요 일대에서 어느 학교에서든지 다 그 보이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거든요. 건물이 다 보입니다. 주택가에서도 보이고 학교에서도 보이고 심지어 그 지금 화산경마장의 이전 예정지는 아이들의 통학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보건법의 맹점이라든지 사각지대를 마사회 쪽에서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특히 야당이나 그 용산이 또 지역구가 예전에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진영 장관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요즘은 완전히 친박으로부터 눈밖에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전에 친박 핵심 의원이어가지고 용산 주민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서 그래서 입법안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보건법의 경계를 500m로 늘린다든지 이 화산경마장을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환경,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런 제 노릇을 못하느라고 이제 계속 허송세월 해왔죠. 그러던 중에 지난 6월 23일 날, 6월 28일 날, 좀 마사회가 이 화산경마장을 정말 기습 개장을 시도했던 거죠. 물론 자기네들 말로는 무슨 시범 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막 그 배팅에서 돈을 잃으신 분들이 나와서 막 옷을 벗고 도로에 누워가지고 막 술 먹고 이런 지금 실제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여러 각도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문제를 제보하고 또 그 농림부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국민권익위는 6월 16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용산 화산경마장의 이전을 철회하라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결하라라는 식의 어떤 공고들도 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사회는 꼼짝도 안 하는 상황에서 예. 뭐 이미 다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사실은 그렇죠. 예. 주민대책위분들이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행정심판이 우리 이제 또 청취자분들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각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는 이제 이 본안 그러니까 이 마사회가 이 이전을 한 것 자체가 옳으냐 틀리냐를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적법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이 있냐 변호사님 좀 없냐. 말씀을 거두셔야지 이렇게 조금만에 쳐다보면서 아 배우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설명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거들잖아요. 아는 사람이 내가 알겠다 해서 나도 예. 본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 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올라갈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데 이 주민들이 결국은 그걸 법적으로 다툴 만한 자격이 없다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컸던 문제는 그 제소기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전 승인이 2010년도 3월 달에 났는데 그 행정심판은 이제 그렇게 3년이나 지나서 넘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행정청이 발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예. 돼 있어가지고 행정심판이 사실 그런 이유로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으면 각하되었는데 이 각하된 것들을 지금 이번에 기습개정에서 굉장히 이 마사회 쪽이 많이 이제 악용을 하고 있죠. 이미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까지 끝나서 적법하게 된 건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기우다. 오히려 주민들 쪽에서는 화산경마장의 입점을 개장을 바라는 분들도 많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집단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안 맞다. 이런 이제 논란의 와중에 있다가 마사회 쪽에서 주민대책위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청했죠. 피켓 들고 서 있지 마라.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들 못 드나들게 하지 마라. 통행 이제 방해하지 지금 마라. 주민대책위분들이 그 입구에서 막 이렇게 영업 이제 못하게 사실 좀 저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가처분 심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마사회 쪽에서 마사회 주민들 쪽에서 상대로 주민들 상대로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라는 너희 뭐 가처분을 하지 법원에 마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런 거 피켓 들고 예. 하지도 말고 드나드는 사람들 못 드나들게 가로막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판사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네. 현장에서 판사님 모시고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저지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뭐 현장도 보고 예.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죠. 환경들도 그럼 찬찬히 판사님께 살펴보시겠네요. 실제로 보시겠다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이강철 변호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쌩쌩한 목소리를 못 들려드리고 오늘 녹음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자다깬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띄워주는 것 같은데 뭔가? 아이 네. 뭐 그 결과도 뭐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사회 입장도 법적으로 해야 얘기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 법은 아니다라는 건데 통상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또는 시설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상호 간의 뭐 양해와 이해 이런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법적 문제 이전에. 근데 또 마사회 측에서는 나름 노력했다고들 얘기를 해요. 평일에는 문화시설로 제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또 정작 주민들한테는 뭐 설명회도 하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대화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이 무조건 입점 반대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본인들도 이렇게까지 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선 이 마사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애발매소 문제가 사실은 지역마다 첨예한 현안이에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정말 주민들의 힘으로 이 화산경마장 이전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화산경마장은
정말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오픈시켜놓고 공론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 거의 힘들다고 봐요.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몰랐어요.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지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공청회 이런 거, 예, 뭐 전혀 주민 없던 설명회 거죠. 이런 거 전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징발하거나 개인에게 뭐 너 군대 가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당연히 개인한테 통지도 해줘야 되고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도록 국민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이게 딱히 누구라고 특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행정처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화상경마장을 설치한다든지 뭐 화장장, 뭐 화장시설을 추모공원을 설치한다든지 뭐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딱히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내용의 행정처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특정돼서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통지서가 오는 것도 네. 아니고 그날로부터 90일 뭐 1년 세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를 다툴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법률용어로 이제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 행정처분 김 그러니까 네.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설정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에 이제 이정 변호사님이 설명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데요. 아우 어려워지고 있어. 네. 나도 머리 아플라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결정들을 이제 대개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서 주변의 행정처분들은 얘는 깔려 있습니다. 너 군대 들어와라. 뭐 그래서 입영처분. 예, 뭐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예,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 건물 지어라. 특히 이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일조권의 침해라든지 또 조망권의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건데 이제 이런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 나 건물을 6층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건축 허가 조건으로 4층까지 못 짓겠다든지 그런 걸 불복하려고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거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되는데 그걸 다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이제 원고적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화상경마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정말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처분에 대해서 과연 원고적격을 누구에게까지 인정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용산 주민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잘 몰랐고 또 이런 화상경마장의 이전이 법적으로 허용돼서 안 된다라는 그런 법적 불복을 밟아도 다시 원고적격이 의심스럽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이제 원고적격 문제도 각하의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결국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건 이렇게 개장 시점에 이르러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기관 다 도가해서 다툴 수도 없는 지경인데 되게 그러네요. 웃긴 얘기 하나 예.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현장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사회 회장을 현명관이라고 예전에 삼성의 계열사의 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주지사로 선거에 출마도 했던 사람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낙하산이죠, 일종의. 네. 와가지고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화상경마장 이전이 이제 주민의 뜻에 반한다라고 하니까 그 현명관 씨가 아니다. 많은 주민들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럼 주민투표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좀 네 이래서 지금 어쨌든 용산 그 지역의 지금 성심 여중고의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 또 거기가 천주교 쪽 재단입니다. 예. 그래서 수녀님이 지금 또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 또 지역 주민들 학생들 간절히 화상경마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법적인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민들의 정말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같아요. 예. 조금
이렇게 통상의 님비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용인하고 배려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물론 그런 것조차도 이제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납득을 하고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주거 환경에 그것도 아이들의 학교가 있고 통학로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미리 알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 그 화산경마장 관련해서 꼭 한 가지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는 국가의 비윤리성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중독이기 때문에 치유의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람들에게 사행 심리가 있고 도박 중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구 억눌러서 금지시키기보다는 일정 부분 허용해서 그것들이 좀 뭐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좀 소화될 수 있게끔 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정책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산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사행 시설들을 저는 무조건 다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 또 사람들의 사행 심리들을 적절하게 출구를 열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더라도 그것들은 정말 필요 최소한도에 이뤄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의 방향으로 국가가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의 이런 도박 정책들을 보면 그러한 필요 최소한도로 사행시설을 운영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의 방향으로 열어가는 거라고는 도저히 보아줄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정말 돈을 빼먹어가지고 국가 예산이나 좀 어떻게 늘려볼까 하는 정말 한심하고 얄팍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강원랜드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화산경마장 같은 것들도 뭐 단계적으로 교외로 이전한다고 하지만 지금 용산역 그 뒤편으로도 이전하고 기존의 모든 시설들을 사실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행산업감독위원회라고 이제 사감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이런 도박 중독자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시설들이 제 후배가 이제 거기서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보면 그러한 시설들의 인력과 예산들이 다 감축되고 지금 그러는 지경이에요. 마사회에다가 또 이런 권한을 줘가지고 그런 것들 또 마사의 어떤 권능이나 키워주고 굉장히 한심합니다. 비윤리적이고. 예, 뭐 사담인데요. 저도 이제 한때 강원랜드를 즐겨 가긴 했거든요. 스키 타러. 스키 타러 하이원 스키 타러 갔는데 가끔 가면 또 즐기기도 해요. 가서 뭐 룰렛도 하고 다이사이도 하고 대소라고 있습니다. 주사위 던지는 거 하긴 하는데 거기서 만나 스치는 분들이 저처럼 이제 교회에 나왔다가 한두 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거기 생사를 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건물 앞에 벤치에서 주무시는 분을 보고서 부적절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 일행이 저분 지금 얼마짜리 의자에서 주무시고 계신 줄 아냐고 여기 호텔값보다 비싼 의자라고 몇백만 원짜리라고 저게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되게 안타까운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이번 시설 문제 관련해가지고 국가의 사행행위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이광철 변호사님의 얘기도 좀 공론화되고 많이 깊이 모니터링하면서 재원하는 또 우리 시민들도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굉장히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도박 중독자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더 심한 중독의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거기에서 진짜 그 이익이나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조폭이나 하는 짓이죠. 국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단적인 예가 2000년에 그 국내 사행산업 총 매출 규모가 2000년에 6조 6천억이던 것이 2007년에 14조 6천억 원이 돼가지고 불과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금 현재 사행산업에 드나드는 분들 이용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중독자 수준이 2%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5%가 도박 중독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08년 5월 달의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건전한 여간이 이런 거 자체가 그야말로 진짜 명분과 치장에 불과한 거죠.
이런 네. 실태들을 조사해서 계속 나름대로 뜻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도 이런 것들이 돈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담배값 올리는 것도 무슨 예산 확보니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논리가 되는 이런 나라가 무슨 선진국을 논합니까, 사실은. 뭐 너무 꽃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집이 이제 4호선으로 이렇게 경마장을 지나가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그 경마장에서 우르르 타시는 분들의 그 남루한 행색이나 그 초췌해진 일상을 보면 저도 쳐다보는 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불행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 될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말씀 나눌게요. 네, 용산 화산경마장 막는데 도와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이런 변이 있나 듣고 계십니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광철 변호사님, 요새 진짜 바쁘시겠어요. 간변이신데 언제 또 이 사변, 사행행위 관련된 시설에도 또 관여를 하고 계시고, 우리 간첩 전문 변호사, 국가법원 전문 변호사님이신데, 참 다방면으로 바쁘십니다. 저희 2부 순서에는 또 전화로 잠시 모신 분이 있습니다. 뭐 이슈 안에 요새 계속 오르내리시는 분인데요. 얼마 전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협조자가 이분한테 사과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유우성 씨. 뭐 관련된 내용은 저희 국민TV도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겸사겸사 해서 유우성 씨 지금 근황도 여쭤보고요. 재판 진행들 또 뭐 이 건 말고도 본인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또 검찰이 또 건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유우성 씨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예, 박주민 변호사도 아시죠? 오늘은 아, 근데 예,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어요? 아, 예,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바쁜 척 하더라고요. 누구는 안 바쁜가? 이러면서. 네, 아침 일찍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예. 예. 요새는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이른 아침에 어떤 일과로 시작하세요? 아, 예, 사실은 정말 간첩, 국가보안법으로 1년 4개월 넘게 재판을 받고 끝나서, 예, 지금 요즘도 사실은 검찰에서 고발건 들어온 거 이제 공무집행방해 외환거래법 예.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재판이 1심부터 새로 또 시작돼가지고요. 예. 예, 재판 때문에 그냥 변호사님들 좀 만나고 자료 좀 찾고, 그리고 제가 또 언론에서 제가 항소심 진행할 때 너무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네. 보도한 부분에 또 바로 수정 또 하려고 또 소송 또 걸었거든요. 그에 대해 하고 있고, 맨날 재판 때문에. 반법조인 되고 계시겠어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재판이, 원래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기소되신 부분은 대법원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탈북자로 위장했다고 지금 기소되신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아, 예,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한 게 잘못됐다. 그게 위계한 공무집행방해. 집행방해다. 그리고 하나는 저는 이제 북한의 송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외환거래법이라서 제가 제 명예로 된 통장을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실은 그 지인한테 통장을 빌려준 거는 이미 4년 전 2009년도에 수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았고 종결이 됐죠. 무혐의로. 예, 예. 무혐의보다도 그냥 기소유예로 기소유예. 가담형이가 맞습니다. 예. 너무 작기 때문에 뭐 통장 빌려주고 그분이 지인분이 그냥 몇 번 심부름한 거 그냥 도와준 거 몇 번 뿐인데 제가 거기서 그렇다고 그 통장 만들어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혼을 돈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저는 지인분한테 만들어줬을 뿐인데 사실은 그걸 이미 2009년도에 제가 그 조사를 받고 이건 가담행위가 정말 조금 통장 만들어주고 조금밖에 없다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했는데 기소유예를 이미 판단해놓고 다시금 그걸 수사를 시작해서 재판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하시는 데는 어느 언론사예요? 뭐 제일 그 외국 많이 한 그 TV조선이라든가 TV조선이요? 예. 또 문화일보. 정말 문화일보 그다음에 그 세계일보 그리고 조선닷컴 네. 뭐 하나 더 있는데 예. 한 4개 정도의 외국 기사들만 따로 뽑아서 지금 축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예. 정작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비난받아야 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포커싱을 맞췄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는데, 그걸 희석화시키려고 계속 유우성 씨한테 그 언론들에서 공격을 해댔던 거죠, 재판 와중에, 그죠? 그때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TV조선 뭐 채널 같은 거는, 그 채널에서는 특보를 해가지고 거의 뭐 30분에 한 번씩 계속 돌리더라고요. 그걸 똑같은 걸. 제가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그 괴롭고 정말 그 힘든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게 됐고요. 이미 2013년 1월 14일경에 그 해신문에서 중국 정부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서 해신문에 정확히 이제 유우성 씨가 제출한 서류들은 이제 합법적인 절차와 이제 모든 그 내용상 합당하고 맞다.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거다고. 그게 한글로 된 해신을 그게 언론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우성 서류도 위조, 변조됐다고 아무 근거 없는 얘기도 그런 식으로 계속 떠들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김원아 씨가 그 해신 제한테 사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김원아 씨가 이제 그 유서에서 그 이제 유성은 간첩이 분명하니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또 막 유서를 죽어가면서까지 유성을 간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 간첩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토론도 붙이고 막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던 시간인데 엊그제 그 김모 씨로부터 그 정말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는 그 국정원의 수사관들 일반적인 주장만 믿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 너무 살고 싶었고 자기가 이렇게 조작하는 그 자체가 그 이제 국정원과 검찰이 사법기관을 위해서 어려운 때 제가 도와주게 되게 되면 뭐 법기관에서 나한테 조작하라고 했으니까 마음 놓고 믿고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용서를 빌고 싶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 편지는 뭐 어떻게 전달이 되었던가요? 그 편지는 이제 그 김모 씨가 자기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한테 우편을 보냈고요. 그 우편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다시 우리 변호인단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아마 그 국가범죄 사건 단장님이신 천낙보 변호사님이 받으셨다고. 천낙보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같은 사무실 쪽으로 또 보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편지 받았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놀랬고 정말 이 사람 그 사건이 처음에는 이제 유서가 나왔을 때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었거든요. 무슨 근거를 이렇게 썼나? 내가 얼마 만에 억울한데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무엇 때문에 무슨 증거를 대라
승리를 나오든지 막 가려고 했는데 제 사건을 맡고 있던 변호인단 변호사님들이 정말 많이 말렸어요. 가면 안 된다고. 이성을 찾아야 되고 우리 재판을 통해서 이런 진실이 하나를 밝혀야지. 찾아가지고 네가 막 하프에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밝혀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 또 언론에서 엄청 또 취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밖에 나가 다니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유서에 나오는 한 토막 때문에 기자들은 저한테 전화가 폭발적으로 기자 막 왔고 해서 밖에 정말 나가 다니기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이 한마디보다 얼마나 힘들었고 정말 그때 그 문서 조작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일생이 그냥 다 망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진짜 억울한 시간과 정말 저희 가족이 받았던 그런 괴로움이 막 한 번에 다 생각나가지고 그랬는데 또 한편에 생각하게 되면 또 모든 게 또 김모 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정말로 사과도 해야 되고 그분도 또 다른 권력의 피해자시고 그러는데 또 뭐 이제나마 또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또 깨닫고 또 사과의 편지를 또 보내준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또 생각하고 만감이 교차하셨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이 이제 저는 많이 못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언론 대응 관련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게 비단 이제 유우성 씨나 유우성 씨 가족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자체를 왜곡하고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을 반성하지 못하도록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들도 많이 이렇게 조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가려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여동생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콩팥에 종양이 생겨서 그 수술 받으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수술을 사실은 빨리 받아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 때문에 수술을 좀 미뤘거든요. 근데 수술 항소심이 끝나자마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다행히 뭐 그냥 종양이 크기만 좀 많이 커졌지 뭐 이렇게 다른 건 없어가지고요. 아버지가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아마도 후유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요. 동생은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버지 지금 병간호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병이라는 게 정말 보면은 단순히 뭐 과학적으로 그 뭐 세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로 힘드셨겠어요. 두 아들, 딸 한국의 감옥에 있는 채로 그 먼 땅에서 어떻게 하시지도 못하고 조바심 내시던 모습 그 소식 전해들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병원까지 얻으셨다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경과는 좋으신 거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언론사 상대로 하고 있는 소송에서 지금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송장이 지난주에 들어갔고요. 소장은 지난주에 들어갔고.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왜곡된 기사들이 다시 정정해서 다시 보도되게끔 언론사 쪽의 변호사님들과 같이 그걸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언론위원회 또 변호사님들이 또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도와주셔가지고. 전에 저 양재역에 있는 법무부인 지양에 갔다가 우리 유신한 변호사님하고 또 유우성 씨가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다들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들은 많으시지만 변호사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우성 씨나 또 우성 씨 동생 가려 씨한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송구한 그런 빚을 저희가 느껴요. 아마 그래서 다들 발벗고 또 나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다 잘 될 겁니다. 앞으로 물론 지금 재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황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큰 줄기 가닥은 잡힌 거잖아요. 어쨌든 국가본 사건 이제 무죄 받으셨고 또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재판도 또 이제 괴로우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망들 세우고 계세요? 좀 근황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지금 사실 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그 2013년도에 긴급 체포돼서 사실 네네.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그 재판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대학원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논문만 쓰면 거의 졸업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재판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예, 예. 지금 복학을 너무 하고 싶고 또 뭐 대학원 뭐 같은 동기분들이 이번에 졸업이에요. 네. 저랑 같이 다녔던 분들이 그 이번 8월 달에 다 졸업하시는데 참 마음이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여가지고 그분들도 만났는데 참 우리 같이 졸업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빨리 아르바이트 자리 같은 거라도 좀 사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려고 여기저기 막 다녔는데 너무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나 뭐 좀 알바 자리 같은 거 좀 구해서 대학원 등록금도 좀 마련하고 9월 달부터는 대학원 다니던 거 마저 다니고 제가 준비했던 논문도 마저 쓰고 너무 멀리까지는 지금 계획을 세우진 않았고요. 예, 지금 앞에는 하던 공부 마저 하고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힘든 시간 한동안 더 계속 되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예. 같은 편에서 같이 예. 싸워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힘내셨으면 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뵐게요. 예. 예,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고인, 아니요, 피해자 유우성 씨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고 있는데 잘 안 구해지신다는 말씀이 조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분 진짜 지금 2년 가까운 횟수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이 사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으로도 또 뭐 본인의 미래와 관련된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참 분노스럽죠. 예. 사실 저희가 동화나 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스토리가 권선징악이잖아요. 예.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악의 무리들이 다 그 유우성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그들에게 천벌이 내려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맞아서 되져버릴 날이 올 거다. 아니 예. 분노스러운 거죠. 예. 한 감추지 사람의,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 사람의 삶을 맞습니다.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망가뜨린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뭐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그 악법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유우성이 간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저는 반대하지만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뭐 탈북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근데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라가다 보면 이건 정말 뭐 나중에 무슨 저 외부 조력자 뭐 이번에 사과 편지 보냈다는 김모 씨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건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거는 그 계통에 종사하는 국정원의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시원 검사 이 사람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닌 걸 검정색을 흰색이라고 흰색을 검정색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없는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언론이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쪽팔린 작자들이 어디 언론기관이라는 딱지를 머리에 붙여 쓰고 동네방네 떠들어가면서 또 그걸 받아가지고 무슨 보수를 표방하는 보수라고 부르기조차 쪽팔린 그런 단체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유우성은 간첩이다. 그저 간첩이라고 매도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 수준의 범죄 행위를 하고 다녔어요. 저는 이들이 정말 권선징악적인 스토리로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닌 걸 기라고 해가면서 지난 1년 동안 벌인 저들의 작태를 보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한국 사회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상처를 받고 계시는 유우성 씨에게 힘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 가족분들 그리고 또 아버님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성 씨가 참 이렇게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변호인들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한테 보답한다고
너무 애쓰시는 것도 저희는 또 가슴이 아파요. 하다못해 뭐 밥을 먹어도 밥 한 끼 값이라도 본인이 내시려고 하시고 당장 이제 지금 얼마간의 생계가 또 막막하실 상황이기도 한데 늘 갚아야 될 생각만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고운 분이세요. 예. 네. 예, 저희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 벌써 또,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이광철 변호사님, 저하고 또, shall we go? 저희 지금 웃으면서 마주하면서 방송하고 있지만, 요 시간 마친 뒤에 저희가 바로 한 3, 40분 뒤에 재판이 있는데요. 상대방 대리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 지금의 동지가 적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세상 만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법원까지 가시는 동안 차 있으시죠? 저 좀 태워주세요. 그리고 네. 법정문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적군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모시고 가는.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일도 있나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법정 예. 갔더니, 이재용 변호사님이 상대편에, 변호인석에 앉으셔가지고, 예. 청아하고, 예. 맑은 목소리로. 예. 네. 아이, 깜짝 아무튼, 놀랐습니다. 야, 지금은 동지. 예. 차로 갈 때까지만. 갈 때까지 동지, 법정문을 여는 순간 이제 적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이광철 변호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뵐까요?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꼭 생방으로 네.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 방송을 하는 것이 저희 청취자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걸 아는데 저희 변호사들의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양해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